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개념화한다. 그 이야기에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뿐 아니라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 그 과정에서 실행하는 전략과 경험하는 모험, 몰락, 재건에 관한 묘사가 담겨 있다. 우리는 항상 그 구조 안에서 지각하고 행동한다. 실제로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있고, 항상 어딘가로 가고 있으며, 지금 어디까지 왔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항상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형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계를 등장인물의 묶음으로 보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각각의 등장인물은 우리가 있는 곳, 가고 있는 곳, 우리가 맞닥뜨릴 예기치 못한 사건, 행위 주체인 우리 자신을 대표한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살아있는 의도를 보고 아이들에게 세계를 그런 방식으로 보여준다. 그렇기에 증기기관차 토마스에게 얼굴과 미소가 있고 태양에게도 얼굴과 미소가 있으며 달 속에 사람들이 있고 별들 속에 신들이 흩어져 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을 마치 의도를 가진 사람처럼 취급하는 건 우리의 성향이다. 누군가가 차 전면을 얼굴로 간주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 우리가 세계를 의인화해 지각하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인간이면 누구나 좋든 싫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늘 그랬다. 인간이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하기까지 겪은 거의 모든 사건은 사회적이었다. 인간끼리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는 동물과 상호작용했다. 동물을 사냥해서 길들인 후에 풀을 뜯게 하거나 함께 놀았다. 아니면 동물들이 우리를 사냥했으니 그들에게서 도망치거나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습성을 이해해야 했다. 부족 안팎에서 그리고 종 안팎에서 주고받은 그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뇌는 형태를 갖추었고 그 결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격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격이 우세해졌다. 우리의 본능은 원소 주기율표에 적합하지 않다. 절대 아니다. 우리가 주기율표를 알아낸 지는 고작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다. 주기율표를 확립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진땀 흘려 완성해 놓은 이 소중한 업적은 배우기가 매우 힘들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주기율표는 본능적으로 흥미롭지 않다. 거기에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주기율표는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일말의 의혹도 없이 정확하고 유용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능숙하게 인지하기는 아주 어렵다. 정반대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즉시 흥미가 솟구친다. 복잡하고 인지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야기라서 몇 시간 동안 집중해야 하더라도 말이다. 심지어 주기율표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업적과 난제가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 잘 만든 이야기는 듣는 이를 사로잡고 그의 기억을 점령한다.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때 그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싶다면 이야기를 들려줘라. 아마 자꾸 해달라고 조를 것이다. 아빠, 자기 전에 원소 주기율표 한 줄만 더요. 라고 애원하며 당신의 바짓가랭이를 붙잡는 아이는 없다. 대신 아이들은 이야기에 열광한다. 때로는 매일 밤 같은 얘기를 들려줘도 좋아한다. 이 사실은 이야기의 깊이와 중요성을 가리킨다. 간혹 애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서 당신이 들려주는 오래되고 심오한 이야기에 표현된 다층의 의미를 처리한다. 오히려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는 건 당신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 이는 우리의 경험에 공통적인 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며 서로 소통하지도 못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소통을 하려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오늘 아침엔 정말 화났어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 당신이 계속 대화하길 원했다는 기색을 보이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는 왜 화가 났어? 라고 묻지 화가
났다는 건 무슨 뜻이야? 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경험을 통해 화가 났다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말을 설명하기보다는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에 관해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과 많은 동물이 기본적인 감정을 공유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어미 곰이 새끼들을 가로막고 서서 이빨을 한껏 드러내고 으르렁거릴 때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한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인간일 수 있으며 사회적 행동과 환경에 따라 곧잘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질이라는 것을 공유한다.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먼저 등장인물을 만나보자. 그들이 있어야 우리는 세계의 잠재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운이 따른다면 그들이 분개, 교만, 거짓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자구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간 극장의 영원한 등장인물, 혼돈의 용. 내 아들 줄리아는 4살 무렵 만화 영화 피노키오에 푹 빠졌다. 특히 거대한 고래, 몬스트로가 불을 뿜는 용으로 변하는 장면이 아이를 사로잡았다. 줄리아는 피노키오를 50번 정도는 봤을 것이다. 아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즐거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려워한 건 분명했다. 아이 얼굴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아이가 자신과 동일시했던 인물들이 모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 영화에는 위험과 희생이라는 강력한 주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아이를 가장 매료시킨 건 아이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그 영화를 수십 번 보면서 아이는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더구나 두려워하면서까지 왜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일까? 줄리언은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마음의 모든 기능, 이성적, 무의식적 기능을 총동원하여 이야기 속에 표현된 세계를 처리한다. 피노키오 같은 이야기들은 밀도 있고 다층적이고 복잡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아이들은 작고 어리며 개인적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는 게 전혀 없다. 하지만 그들도 매우 오래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멍청하거나 부주의하지 않다. 아이들이 피노키오 같은 동화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은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 가리킨다. 애석하게도 성인이 된 당신은 이제 그 깊이에 도달하지 못한다. 고래 몬스트로는 혼도의 용이다. 이 용은 잠재성, 즉 좋고 나쁨, 가능성을 상징한다. 잠재성을 표현하는 인물은 어느 이야기에서나 나오며 아이들은 그 인물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그를 본다. 예를 들어 디즈니 만화 영화의 고전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악의 여왕 말리피센트는 필립 왕자를 납치한다. 말리피센트는 왕자를 성으로 데려가 지하 감옥에 가두고 끔찍한 동화를 들려주면서 마법을 건다. 말리피센트는 왕자에게 60년이나 70년 뒤에 늙고 초라해질 그의 모습을 묘사해 들려주며 그때가 되면 마법이 풀릴 거라며 즐거워한다. 그러고는 왕자를 가짜 영웅이라고 놀리면서 한동안 재미난 시간을 보낸 뒤 문을 잠그고 사악한 우습을 연신 터뜨리며 계단을 올라 자신의 성으로 돌아간다. 말리피센트는 아들을 집에 묶어두고 그 자신의 운명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욕심 많은 오이디푸스적 어머니다. 왕자는 밝은 마음을 가진 3명의 친절한 여자 요정의 도움을 받아 지하 감옥에서 탈출한다. 이 요정들은 말리피센트와 대응 관계에 있는 신화적 존재다. 왕자가 말에 올라타는 것을 본 악의 여왕은 군대를 보내고 도개교를 올리고 왕자가 자신의 성으로 되돌아가는 길목마다 가시나무 덩굴을 세운다. 하지만 왕자가 이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자 당황한 그녀는 작은 탑들을 이리저리 건너뛰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곳에서 악의 여왕은
격분하며 지옥의 불을 불러내더니 불을 뿜는 거대한 용으로 변신한다. 영화를 보는 사람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받아들인다. 아무렴, 악의 여왕은 용으로 변신해. 문제없어. 왜 다들 문제가 없다고 할까? 겉으로 보기에 그 변화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지나치게 화를 내긴 해도 악의 여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리에서 몇 바퀴 돌더니 뿅 하고 불을 뿜는 거대한 파충류가 된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마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왜 이걸 문제 삼는 걸까? 우리 집에 있는 4살짜리도 다 이해하는데 나는 악의 여왕이 용으로 변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이 일은 너무 당연해 보이는 탓에 심지어 대중영화에서도 등장하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다 보니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생각에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 정도다. 하지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어느 지루한 행사 도중에 갑자기 불을 뿜는 거대한 도마뱀으로 변신한다면 온 국민이 놀라 자빠질 것이다. 현실에서 사람은 위험한 파충류로 돌변해 손님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인다. 이야기이니까 그런 거라고 해도 수수께끼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야기라고 해서 아무 변신이나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말리피센트가 요정처럼 반짝이는 분홍색 외투를 걸치고 필립 왕자가 말을 타고 탈출하는 길에 장미를 뿌린다면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개는 말리피센트의 본성과 맞지 않고 영화를 보는 관객이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이야기와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말리피센트가 용이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자연은 이해할 수 있는 위험을 대혼란으로 바꿀 수 있고 결국 바꾸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주변에서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캠핑장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핫도그를 요리하며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덥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 텐트를 쳐놓은 바짝 마른 숲에 불씨가 옮겨붙어 순식간에 전체가 불바다로 변한다. 이처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위험이 갑자기 다룰 수 없는 위험으로 변하는 일은 언제든 일어난다. 따라서 악의 여왕이 혼돈의 용이 되는 건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선사시대의 원시 인류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밤에 야영을 한다. 야영지는 경계가 둘러쳐진 영토라 당분간은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된다. 거기에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있다. 창이 있고 불도 있다. 적어도 그 시절 기준으로 그것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모닥불에서 60m만 벗어나도 날카로운 이빨과 비늘을 가진 무서운 동물에게 잡아먹힌다. 미지의 세계가 무서운 이유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생각이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이 파충류 포식자를 선천적으로 두려워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두려움을 학습할 장비를 갖추고 태어날 뿐 아니라 두려움 자체를 갖고 태어난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맹수의 이미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혼자 돌아다닐 수 있을 즈음부터 어두움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밤에 아이들은 아빠, 저기 어두운 곳에 괴물이 있어 라고 우긴다. 그러면 아빠는 아들이나 딸에게 괴물 같은 건 없다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른이 틀리고 아이가 맞다. 지금 당장은 괴물이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1m 남짓한 아이가 먹음직스럽게 생겼을 때는 안심할 수 없다. 어둠 속에는 언제든 괴물이 있을 수 있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둠 속에는 항상 사악하고 위험한 것이 있으며 준비된 자만이 거기에 맞서 숨겨진 보물을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나 행동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역할극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줄리언이 피노키오를 만나기 약 1년 반 전에 나는 아이를 데리고 보스턴 과학박물관에 갔다. 그곳에는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이 전시되어 있었다. 내가 봐도 크기가 인상적이었으니 아이의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45m 지점에서 아이는 호기심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30m 지점에 이르자 더 이상 걸음을 떼지 못했다.
이는 신경학적 현상이기도 하다. 아이는 호기심에 이끌려 괴물에게 다가가고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었지만 어느 지점부터는 두려움에 얼어붙는다. 나는 그 경계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었다. 30m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갑자기 머리를 숙여 아이를 물려고 해도 안전한 거리였다. 인간의 마음에는 잠재성이 한순간에 무시무시한 공포, 즉 크고 다양한 포식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개념이 깊이 새겨져 있다. 애초에 인간은 힘없는 피식자였기 때문이다. 다만 쓸만한 무기로 무장하고 서로 결속하고 하고부터 포식자들에게 까다로운 먹잇감이 되었을 뿐이다.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회색곰이 많은 곳에서 야영을 한 적이 있다. 지구상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나는 녀석들이 수줍고 너무 배고프지 않고 멀찍이서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루며 존재하는 걸 더 좋아한다. 하지만 어떤 정신적, 심리적 힘들은 포식자처럼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데 이 힘들이 포식자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몰아가는 악의가 대표적이다. 또한 악은 복수와 약탈과 탐욕이 판치는 전쟁을 일으키고 순수하게 재미를 목적으로 하는 살인과 파괴를 부추긴다. 악의는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도 있다. 다른 어떤 용보다 거대한 이용을 지배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성취다. 우리의 신경 체계는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게끔 이루어져 있다. 시상하부라 불리는 오래된 뇌 영역은 위험과 잠재성을 개념화할 때 기본적인 감정 반응을 조절한다. 시상하부의 두 모듈 중 하나는 번식과 자기 보호를 담당하고 나머지 하나는 탐험을 담당한다. 먼저 시상하부의 절반은 기본적인 욕구를 누그러뜨리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과거에 탐험했던 것을 다시 사용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공격에 대비해 우리를 미리 준비시킨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에게 항상 묻는다. 저 바깥에 뭐가 있을까? 그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얼마나 위험할까? 그것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을까? 그러므로 그건 어떤 이야기일까?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는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 뒤에는 위험과 희망이 모두 잠들어 있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밝혀내라. 왜 그래야 할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을 아주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분히 알고 있지는 않다. 당신이 이 말을 이해한다면 그 이유는 인생이 아직 가능한 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고 당신은 언젠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그런 조건에서 우리는 더 많은 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탐험 충동을 느낀다. 우리는 그렇게 세계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을 영원한 포식자가 지키는 영원한 보물창고라는 표상으로 받고 인식하는 것이다. 자연, 창조와 파괴. 우리 모두에게는 자연의 이미지가 있다. 우리는 대개 아름다운 풍경과 모든 걸 소생시키는 자유비로운 자연을 떠올린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의 감상적인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것도 그런 이미지다. 하지만 엘버타주 북부에서 태어난 나는 자연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내 고향 페어뷰에서는 1년 중 6개월은 죽을 만큼 춥다. 추위가 물러가면 적어도 2개월은 곤충에 시달려야 한다. 페어뷰에서 자연은 낭만적이라기보다는 붉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는 맹수와 비슷하다. 그곳의 자연은 생물학적 존재인 우리에게 닥칠 수 있고 닥치고야 많은 상처, 질병, 죽음, 정신이상 등 아주 부정적인 사건들을 연상시킨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잠재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마주치는 자연이 있으며 이 또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연에는 호의적인 면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사람들이 있으며 눈길과 손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육지의 풍경을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대양의 아름다움과 불멸성과 거대함은 전율을 일으킨다. 이 모두가 자연을 풍부하고 경이롭게 만든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자연에는 파괴, 질병, 고통, 죽음 같은 아주 무서운 것들이 있다. 이 두 종류의 경험 요소는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존재한다. 심지어 후자가 없으면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 쓸모를 다한 세포의 죽음과 그 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포의 생성이 아주 미묘하게 균형을 이루듯 말이다. 이런 균형은 존재의 필수 조건이다. 존재의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의인화된 형태로 등장한다. 하나는 악의 여왕, 즉 파괴와 죽음의 여신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체점에 있는 데모 요정, 즉 자비로운 군주, 힘없는 자를 항상 지켜보고 도와주는 젊고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다.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와 모두 친해질 필요가 있다. 만일 당신이 어릴 때 어머니에게 학대당해 악의 여왕하고만 친하다면 사랑과 관심의 부족으로 당신은 몸과 마음이 엉망이 되고 수시로 두려움과 고통과 공격성에 빠져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불신과 적의와 복수심이 없는 유능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당신은 자비의 여왕이 되어줄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다. 친구나 가족 또는 가상의 인물이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당신 안에 있는 정신의 일부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 정신은 학대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불행한 환경에서 벗어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하겠다고 다짐한다. 이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은 그렇게 학대를 당했음에도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 발걸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다. 공포와 자비라는 자연의 양극성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영속적이고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경험의 기본 요소를 인정하게 되고 희생에 이끌리는 우리의 성향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희생 또는 재물이 신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은 종교적 수사이긴 하나 가령 어떤 신들이 불행한지 알고 그들이 불행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해한다는 건 우리의 지혜가 한층 더 깊어졌다는 뜻이다. 현대인은 희생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보통 제단 위에 올려놓고 통째로 태워 바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고대에는 희생이라는 개념을 그런 행동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희생을 심리적으로 개념화하는 데는 현대인도 아무 문제가 없다. 누구나 미래에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의 만족을 포기해야 한다는 걸 잘 안다. 우리는 부정의 여신을 회생으로 달램으로써 긍정의 여신을 불러들인다. 우리는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오랫동안 힘든 훈련을 거친다. 그런 희생이 미래와 협상하고 거래하는 능력, 미래에 대비하는 능력과 맞물릴 때 우리는 위대한 보물을 발견한다. 당신은 충동적인 만족을 접는다. 지금 당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리하여 결국 가치 있는 것을 얻는다. 당신은 파티와 안락한 시간을 포기한다. 대신 당신은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집중한다. 그러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점점 줄어든다. 당신은 적절한 희생을 통해 기른 힘을 발휘해 더 좋은 보수를 받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다. 우리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 현실의 잠재된 구조와 협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한다. 그리고 의외로 협상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당신은 최악의 상황, 악의 여왕이 찾아올 때를 대비한다. 그녀의 존재를 인지했으면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한다. 충분히 현명하고 운도 따른다면 당신은 그녀를 저지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해냈을 때 자비로운 자연이 우리를 보고 미소 짓는다. 그 미소는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적어도 얼마간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오리, 숲속에 버려진 아기, 놀이공원에 온 촌뛰기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자연은 그 존재론적 대응물인 문화를 시시각각 파괴한다는 점에서 혼돈이기도 하다.
로버트 번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생쥐와 인간이 아무리 정교하게 계략을 꾸며도 빗나가기 일수다. 자연은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그 일을 한다. 한편에는 생명의 허약함과 번식의 필요성, 그리고 임신, 출산, 양육의 불확실성이 있고 반대편에는 확실성, 예측 가능성, 질서를 향한 욕구가 있다.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죽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고려한다 해도 혼돈이 질서보다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측 불가능성이 조금 줄어들면 훨씬 좋을 수 있지만 아예 없으면 삭막하다. 이 자연과 혼돈의 조합은 대중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악의 여왕은 디즈니 만화 영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도 등장하지만 인어공주,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101마리의 달마시안, 신데렐라, 라푼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도 등장한다. 악의 여왕은 자연의 가혹한 힘을 상징한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마녀는 여기에서도 아주 적절한 예다. 영화 첫 부분에서는 벌어지는 일을 생각해보자. 왕과 왕비는 오랫동안 아기를 간절히 원했다. 드디어 축복이 찾아왔다. 아기가 태어나고 이름은 오로라다. 왕과 왕비는 대단히 기뻐하고 왕국의 모든 백성도 함께 기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새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왕과 왕비는 성대한 세례식을 준비한다. 그런데 악의 여왕 말리피센트를 초대하지 않는다. 모르고 초대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들은 말리피센트의 존재뿐 아니라 그녀의 힘도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말리피센트를 초대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외면이고 나쁜 결정이다. 그들은 세계에 부정적인 요소가 분명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갓 태어난 소중한 딸을 그로부터 보호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딸에게 부정적인 현실에 대처할 힘과 지혜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결과 오로라는 순진하고 위험에 취약해진다. 말리피센트는 어떤 식으로든 나타날 것이고 이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당신 아이의 인생에 악의 여왕을 초대하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 아이는 온실의 화초처럼 약하게 자란다. 당신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갖 대책을 세워도 악의 여왕은 아이 앞에 나타난다. 실제로 악의 여왕은 세례식에 찾아와 공주에게 저주를 안긴다. 오로라가 16살이 되었을 때 뾰족한 물레 바늘에 찔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저주는 어린 공주의 세례식에 악의 여왕을 초대하지 않은 결과다. 인정 많고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손님이 중재한 덕분에 그 저주는 죽음에서 깊은 무의식으로 바뀌지만 치명적이긴 매 한 가지다. 16살이 되도록 여전히 잠에 빠진 미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은 깨어나길 바라지 않는다. 자연의 부정적인 힘에 맞설 용기와 능력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온실에서 곱게 자란 아이는 자연의 부정적인 힘을 맞설 수 없다. 당신의 악의 여왕을 잠깐이라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의 여왕이 나타나 무시무시한 힘을 휘두를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하겠는가?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무의식을 간절히 원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하면 바로 당신이 아이의 위험이 된다. 삶에 필요한 모험을 박탈하여 아이를 나약하게 만들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파괴의 힘이고 의식을 집어삼키는 마녀다. 나는 몇 년 전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현실에서 만났다. 그녀는 마른 몸에 큰 키와 금발이 매력적이었지만 아주 불행했다. 그녀는 4년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가까운 곳에 있는 2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러 온 이유는 살고 싶지 않아서였다. 정말로 죽고 싶은 건 아니었다. 대신에 그녀는 발륨과 수면제를 복용해 무의식 상태로 지냈다. 그녀는 몇몇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충분한 양을 확보했으며
의사들은 너무 바빠 그녀가 처방약으로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녀는 하루에 15에서 16시간 동안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영리하고 글을 잘 썼는데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기본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철학 에세이를 내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책임감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주변에서 마주치는 잔인함을 처리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비건이었는데 생명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고통에 매우 예민했다. 슈퍼마켓에서 고기가 진열된 통로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사람들에게는 가족에게 요리해줄 고기가 그녀에게는 토막난 몸뚱이로 보였다. 그런 장면을 보면 인생은 본래 끔찍하다는 믿음이 굳어지기만 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친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의붓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의붓 어머니는 끔찍했다. 나는 그녀와의 상담 시간에 딱 한 번 그 어머니를 함께 보았다. 그녀는 1시간 내내 나를 혹독하게 비난했다. 우선 내가 임상심리학자로서 거의 자격 미달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내담자의 모든 문제를 의심의 여지 없이 자기 탓으로 돌렸다며 화를 냈다. 나는 그녀가 숨을 고르는 사이에 간신히 끼어들어 10마디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 무엇이 의붓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분명했다. 내가 내담자에게 학교에 있을 때는 매일 서너 번씩 전화 거는 횟수를 10분의 1로 줄여야 하고 통화 내용도 더 즐거울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의붓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었고 그렇게 믿지도 않았다. 분명 그 어머니에게도 좌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의붓 딸은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았고 대학 졸업장을 2년 만에 따야 했지만 비싼 등록금을 내고 4년 가까이 학교에 다니면서 과락을 밥 먹듯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루에 3번씩 전화를 받으면서 의붓 어머니의 분노와 모욕이 섞인 말을 견디는 상황에서는 삶의 의욕이 되살아날 수 없었다. 나는 내담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무난하다고 제안했고 만일 대화가 나쁜 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전화를 끊으라고 공고했다. 그녀는 내 충고를 실행에 옮겼고 이 모든 것에 격분한 의붓 어머니가 나를 만나 따지기로 작정한 것이다. 내 내담자 잠자는 공주는 어린 시절에는 평화로웠다고 묘사했다. 자신이 동화 속 공주처럼 살았으며 외동딸이라 부모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춘기가 오자 모든 것이 변했다. 의붓 어머니의 태도는 신뢰에서 깊은 불신으로 변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끊임없이 충돌해서 이젠 싸움을 빼고는 모녀 관계를 규정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다. 그 배후에는 섹스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의붓 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순진한 아이가 부정한 사기꾼으로 돌변한 듯 반응했고 그럴수록 의붓 딸은 덜 떨어진 남자들과 데이트를 했다. 어린 공주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자신에게 그런 남자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의붓 어머니에게도 완벽한 복수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두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는 노출 훈련을 내담자와 함께 계획했다. 먼저 동네 정육점을 함께 방문하기로 했다. 가게 주인은 나와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내담자의 허락을 받고 그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그녀의 마음을 준비됐을 때 그녀를 가게 뒤로 데리고 올 테니 직원들이 죽은 동물을 트럭에서 내리고 통로로 작업장까지 운반하고 요리하기 좋게 자르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주인은 흔쾌히 허락했다. 우리는 첫 번째 목표는 단지 함께 정육점에 가는 것이었다. 나는 언제든 중단하거나 완전히 그만둘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가 참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게끔 속이거나 유도하거나 회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첫 방문에 그녀는 간신히 가게에 들어가 진열장을 만져보았다.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남들 앞에서 해냈다. 4번째 방문에서 그녀는 정육점 직원들이 칼과 톱을 휘두르며 동물의 시체를 판매용 규격으로 자른 걸 지켜보았다.
이 훈련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 속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줄어들고 수업에 더 많이 참석했다. 또한 더 강인하고 거칠고 냉혹해졌다. 이 말들이 늘 칭찬의 의미로 쓰이지는 않지만 위험하리만치 모든 걸 순진해 보이는 감성적 마음이 지나칠 때는 아주 효과적인 해독제가 된다. 우리는 돼지, 말, 닭, 염소 등 일반 가축을 기르는 시골 농장에서 그녀가 주말을 보내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 농장 주인도 나의 고객이었다. 나는 그에게 가축을 돌볼 때 그녀 옆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 남자는 도시에서만 살아서 동물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까닭에 어렸을 때나 어울리는 동화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골에서 이틀을 보내며 그녀는 우리가 길러서 식탁 위에 올리는 동물의 진짜 모습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동물들도 지각이 있는 존재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줘서는 안 되지만 그녀는 인간이 아니고 어린아이는 더욱 아니다. 우리는 이 점을 구체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감상은 병이고 발달 장애이며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과 노약자에게는 일종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저희 조금 더 읽을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6시라서. 여기까지 하시죠. 뭐.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잠자는 공주는 놀랄 정도로 꿈을 많이 꿨다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오늘 쌤은 원서 들고 계시는 것 같다. 아니에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